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 그 건축법 지도 나갈게요. 건축법. 자, 우리가 건축법 보시면은 271페이지입니다. 자, 기초서. 자, 거기 보시면 건축법이 나오면 이제 토지와 관련된 규제법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물 관련된 규제법이 두 개 있는데 모든 건물에 다 적용되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뭐 주택을 짓건 상가를 짓건 공장을 짓건 일반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모든 건물에 다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전체를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중요 포인트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건축법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그 토지와 관련된 규제법들은요 뭐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체계를 좀 잡아야 되지만 건축법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자, 건축법 그러면 일단 규제 대상이 뭐냐면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자, 그럼 건축물의 규모를 규제하는 게 건축법이거든요. 그러면 갑돌이가 대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다. 본인이. 자, 그렇다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위반된다. 3층 이하만 지어라 라고 한다면 5층짜리 건물을 건축할 수 없죠. 그럼 이 갑돌이 갖고 있는 토지는 3층까지만 허용한다 라고 하는 규제를 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규모를 가지고 규제해요. 규모. 몇 층만 지어라. 몇 층만 지어라. 높이는 몇 메다까지. 연면적 합계는 얼마까지만 지어라 라고 한다는 얘기는 숫자를 통해서 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 비해서 건축법이랑 다음 주에 공부할 주택법 있죠. 그 두 가지 법률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숫자를 좀 외우셔야 돼요. 그 숫자를 통해서 규제하는 기술적인 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일단 이거는 숫자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숫자 많이 나오면 외워야지 그거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쉽게 외우는 방법 없어요. 예. 무한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무한 반복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냥 밥 먹고 보고 밥 먹고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단 한 번 머리에 들어오면 잘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옆에다 그냥 무한 반복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문항수는 7문제 나와요, 여러분들. 7문제가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그죠? 7문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건축법 자체가 왜냐면 일반법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이드로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드 부분까지 다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 그럼 뭐 100점짜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문항수를 목표를 4문제만 잡으세요. 4문제.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4문제 잡는 게. 왜냐면 7문제 중에서 6개, 7개 잡겠다 못 잡아요. 왜냐면 사이드에 있는 부분을 3개 정도 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유형이 건축법이 좀 어렵게 나오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중요 논점별로 정리하는 게 맞고요. 목표를 4개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라고 하는 건 꼭 잡아주셔야 돼.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게 5개 정도는 예상되는 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5개를 다 맞추긴 좀 어려우니 4개 정도만 이제 우리가 본시험 가서 맞추면 합격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한 장 넘기세요. 자, 272페이지 갑니다. 자, 거기 가시면 총칙이 있습니다. 자, 총칙을 보시면 1번에 건축법을 만든 목적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보지 마시고. 자, 2번에 가면 용어정이 나오죠. 여기다 별표하고 여기서 이제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용어정이 매년 나와요. 매년 맞춰줘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1번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묶으세요. 묶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1번은 뭐냐면 대지라고 써 있어요. 대지. 자, 그럼 대지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대지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의미상 볼 때 법으로 용어 정의하기 전에 의미상 볼 때 건축물을 건축할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토지. 근데 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그 범위를 자, 우리가 지적법, 우리가 공시법 가면은 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자, 필지라고 하는 단어 배우셨죠?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갑돌이의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친다라는 걸 법으로 인정해준 단위예요. 그러면 법으로 인정한 단위인 필지를 넘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대지에 건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필지까지만 건물 지어라 라고 해서 건축법에서 대지는 필지의 개념이랑 똑같아요. 다른 데 손대지 말고 필지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 그래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자, 지적법 우리가 공간 구조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써 있죠. 거기 자, 뭐 그건 우리가 공시법에서 나오는 법률입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의 개념이랑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필지의 개념을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대지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요. 더 깊이 들어갈 거 없어요. 거기는 안 나오니까 많이. 자, 거기서 나오는 거는 2번이 이제 키워드죠. 그럼 여기서 건축법은 적용 대상이 뭡니까? 그러면 건축물이에요. 그럼 건축물이 뭡니까?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냅니다. 이게 본질이죠, 본질. 자, 그래서 건축물이 되려면 동그라미 2번에 자,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 위에 있어야 돼요. 토지 위에.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정착돼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토지 위에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인데 어떤 형태로 구조가 자, 돼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동그라미 3개 치세요. 지붕과 찾으셨죠? 네, 동그라미. 그럼 구조물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지붕이란 뜻이에요. 지붕이 없으면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붕이 있어야 되고 그런 뜻이에요. 엔드. 자, 그럼 여기 이제 지붕이 있고 자, 그리고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지붕과 뭐가 있어요? 기둥. 자, 그리고 또는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그럼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또는 지붕과 벽이 있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3개 다 있어도 되지만 그럼 최소 요건은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있는 자 기둥이라든가 벽은 건물의 구성 요건 중에서 둘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만 필요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하고 벽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붕하고 기둥은 있어요. 근데 벽이 없습니다. 그런 건물은 주유소 건물 같은 게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지붕이 있고 기둥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벽이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건축물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붕과 기둥이 되어 있거나 또는 지붕과 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자, 이러한 구조물을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럼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법 적용하겠다. 건축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계속 읽어보시면 지하의 동그라미, 고가의 동그라미. 그래서 공간적인 범위가 대부분의 건물은 요 지상 위에 있어요. 지표 위에. 자, 지상에 있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하에 있어도 건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범위를 굉장히 넓혀봐요. 그래서 거기 이제 2개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지역적인 범위를 공간적인 범위를 좀 넓히세요. 그러면 얘는 지하 상가에 가면 건물 있나요, 없나요? 그런 것도 건물로 봐요. 그다음에 고가 위에 우리가 노량진 역사 같은 경우는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토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구조물이 있고 그 위에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고가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지하 자, 고가고 이 2개 동그라미 여기에 설치하고 있는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오른쪽에 있는 건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가 공연장,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가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하나 고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로 본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그럼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법을 적용하겠다? 건축법 적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확히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자, 내려가세요. 확인되셨으면 자, 내려가시면 자, 밑에 지하층이라고 있을 거예요. 지하층 3번에 자, 지하층은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해보면 금방 이해를 하시던데 지하층은 일단 바닥이요. 하나의 건물을 지어볼까요? 건축을 해볼까요? 제가 자, 이렇게 건축해보면 요게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자, 지표면이고 요게 바닥입니다. 바닥. 그러면 하나의 건물 중에서 자, 바닥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일단 지하층의 첫 번째 요건을 갖춘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하층이 되는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천천히. 여기 바닥 있죠, 지금. 바닥부터 요 지표면까지 높이가 있을까 없을까? 이 높이가 여기까지가 한 개 층이에요.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자, 요 층 높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층 높이가 4m예요. 4m. 그러면 바닥부터 요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있죠? 요 높이가 요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면은 이 층은 지하층이 됩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숫자죠, 여기선. 그 숫자를 밑줄어 놓고 외워 놓으셔야 돼.
결론은 한 계층 높이 중에서 반 이상이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요.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이 층은 무슨 층이 된다? 지하층.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는 숫자를 3분의 1 이런 식으로 많이 바꾸니까 그 숫자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기준점은 반 이상의 반. 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이 층은 무슨 층에 해당이 된다? 지하층.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내려가십시오. 거실, 패스. 거실은 그냥 참고만 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5번 주요구조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기초관행에서 어느 정도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부분을 우리가 6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주요구조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나와 시험에. 그래서 주요구조부는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구조부에 해당되는 걸 찾으시오.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시오. 이런 것들은 100% 가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의 건물에 주요구조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6개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자, 하나의 건물을 보실 때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으냐면 하중을 견디는 구조물이 있죠. 그게 2개 있어요. 자, 하나는 벽인데 이런 칸막이 벽 같은 거는 없어도 안 무너져요. 최상층부터 최하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벽이 있죠. 그걸 내력벽 이렇게 불러요. 다시 무슨 벽? 내력벽이라고 하시면 돼. 하중을 견디는 벽이란 뜻이에요. 그 3글자로 내력벽이라고 꼭 대답을 하셔야 돼. 뭐 칸막이벽 이런 거 나면 X 하시면 돼. 내력벽. 하중을 견디는 벽이 있어야 자, 우리가 이 건물의 주요 골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내력벽이 있고요. 벽 중에서 내력벽. 내력이라고 하는 거는 견뎌낸다는 얘기죠. 하중을 힘을 이 건물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게를 견뎌내는 벽 요것만 들어가요. 벽 중에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가지고 하중을 견딜까요? 기둥 동그라미 쳐놓고 하나하나씩 다 확인하세요. 자, 기둥을 통해서도 하중을 견딘다. 맞습니다. 두 번째 주요구조가 뭐예요? 그러면 기둥이 있다는 거지. 내력벽의 첫 번째 주요구조부. 자, 두 번째가 기둥이고. 그럼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한 계층을 만들어요. 뭘 올려서 한 계층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바닥이 올라가면 한 계층이 만들어집니다. 건물에. 그럼 하나의 건물에 바닥이 하나, 둘, 셋, 넷, 5개 올라가요. 그럼 5층이에요. 바닥이 10개 올라갑니다. 10층입니다. 그럼 결국은 요 바닥을 통해서 층을 만드니까 층이 이루어지니까 요 바닥 또한 주요구조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바닥이 있고 그다음에 쭉 올라가 보세요. 쭉 올라가 보면 요 기둥하고 기둥을 자, 연결시켜서 고정시켜 주는 구조물이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하죠. 이게 없으면 쭉 벌어질 거 아니야. 하중 때문에. 기둥과 기둥을 고정을 시켜주는 구조물이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보라고 하시면 돼. 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내력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바닥을 통해서 층을 만든 다음에 맨 꼭대기 위에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는 고정시키는 구조물인 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맨 꼭대기 층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지붕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지붕 만들려면 자, 우리가 기와를 얻는다. 그러면 이 기와 얹을 틀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얹는 거예요. 지붕은. 그럼 그 지붕을 얹을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 3글자로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지붕틀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지붕틀이 들어갑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5개 했죠. 그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1, 2, 3층이에요. 예를 들어서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요. 내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 출입구 쪽으로 나 있는 계단이 모든 건물에 다 있죠. 주 출입구 쪽으로 나 있는 계단. 요걸 3글자로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주계단이라고 대답하시면 돼. 그러면 마지막 6번째 주요구조부에 해당되는 게 뭐다? 주계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신 다음에 자꾸 연습을 해놓으세요. 6개를 찾아내시면 돼. 그죠? 자, 첫 번째 하나의 건물을 그려놓고 하중을 견디는 구조물이 2개 있다. 주요구조부. 첫 번째는 내력벽이 있고 두 번째는 기둥이 있다. 그 다음에 한 계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바닥을 통해서 한 계층이 만들어지니까 바닥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고정시키는 연결시키는 구조물이 있죠. 보가 있고 지붕틀 얹은 다음에 주계단 타고 내려온다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용어 정의 중에서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정의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6글자로 이거를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주요 구조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자, 하나의 건물의 주요 구조는 몇 개 있어요? 6개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내려가서 자 6번의 건축. 자, 건축은 오른쪽에 있는 거 동그라미만 5개 치고 넘어가시면 돼. 뒤에서 다시 하니까. 그럼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는 행위는 5가지 행위를 모두 자 합쳐서 말하는 개념이거든요. 건축의 종류는 5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축 동그라미. 자, 신축이라고 하는 건 새로 건물을 짓는 거 맞죠? 그 행위도 건축 중에 하나예요. 그럼 건축은 신축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증축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자, 증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기존의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 건물을 한 개층을 늘릴 수 있나 없나? 6층으로 증가시킬 수 있죠. 그럼 증축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신축이 있고 증축이 있고 오른쪽에 또 개축이 있고 재축이 있고 이전이 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건축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라고만 정리하시면 돼.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런 식으로 5개를 모두 합치면 무슨 행위가 되는 거예요? 건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고. 자, 그리고 나서 대수원이 밑에 있습니다. 7번에. 여러분 대수원도 따로 외우지 마시고 대수원은 여러분들 큰 틀의 개념만 뒤에서 또 하니까.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자 하나의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부분이 뭐죠? 네, 주요구조부입니다. 그러면 갑돌이가 건물을 지었어요. 건축하고 나서 여기 있는 주요구조부 중에서 기둥을 3개를 해체한대요. 예를 들어서 기둥을 3개를 해체합니다. 자, 그러면 자 안전상의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런 행위를 할 때 대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대손은 뭐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그러면 요거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요거 주요구조부. 그럼 주요구조부 가지고 자 주요구조부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또는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4가지 행위. 그러면 예를 들면 갖다 붙여볼까요 한번? 기둥이 주요구조부 맞죠? 자, 기둥을 뭐 하는데요? 증설한대요. 대규모 공사입니까? 소규모입니까? 대규모예요. 이런 것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거예요. 대선할 때는 미리 허가받고 하세요. 이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 대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기둥을 또 뭐 하는데 이번엔 해체한대. 전부 다 대선에 들어갑니다.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선 변경할 때는 3개 이상부터 다시 몇 개 이상? 3개 이상. 뒤에서 해요 우리가. 큰 틀만 잡아드릴게. 어쨌거나 주요구조부 6개가 쭉 나열되면서 뒤에 그 주요구조 6개가 쭉 나열되면서 뒤에 붙어있는 행위가 4가지 행위. 그럼 주요구조를 가지고 뭐 하거나 증설한다. 또 해체한다. 또 수선한다. 또 변경한다. 라고 하면 그 행위는 무슨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뒤에서 다시 배우니까 그냥 큰 틀만 잡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지금은 자 밑에 내려가면 리모델링 나옵니다. 리모델링. 사실 건축법은 리모델링이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건축법은 요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많이 나와요. 개념만 잡으시면 돼. 자, 그러면 이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 나서 자 15년, 20년 지납니다. 그럼 이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겠죠. 그러면 이 노후화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행위 하는 거예요. 노후화 억제. 그러니까 리모델링 옆에 보면 노후화 억제라고 나와요. 그게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리모델링 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15년, 20년 지나면 기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기능 향상. 그래서 2가지 밑줄 그어야죠. 네. 자, 첫 번째는 노후화 억제, 2번째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를 우리가 4글자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거기는 오른쪽에 보시면 방법이 나옵니다. 3개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노후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3가지예요.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선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증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개축. 여러분 이 개축이 올해 바뀐 거예요. 올해. 원래는 여러분들 대선하고 증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가 올해 중순부터 5월부터 개축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몇 가지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3가지. 하나는 대선, 2번째는 증축, 3번째는
개축. 그렇죠. 개축. 자,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만 가볍게 보시고, 자, 9번 내려갑니다. 자, 9번 내려가시면 도로가 나와요. 도로. 도로. 자, 지금 우리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법은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지, 땅. 일단 뭐 기본적으로 대지가 필요하고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만 건물 지으세요 라고 해서 좀 전에 배웠듯이 요 대지는 필지 개념이랑 일치한다고 배웠고요. 건물 지을 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내가 소유권 갖고 있는 범위까지만 건물 지어라 라는 형태로 이제 규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대지만 있다고 해서 건물을 곧바로 지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론도 배우셨겠지만 요 대지에다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하게 되면 출입 공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 출입 공간이 뭘 통해서 출입하죠? 도로를 통해서 출입하죠. 그래서 도로를 또 배우는 거예요. 건축에서 도로를 배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대지가 자 어떠한 도로에 접해 있을 때 허가 나오냐 이런 얘기지. 그 도로에 대한 개념을 잡아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보행이 가능해야 돼. 보행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인도. 두 번째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돼요. 요 두 가지가 요건입니다. 용도. 그걸 이제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법에서 자 건축후산 도로가 되려면 그런 뜻이에요. 도로란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는 건축법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건축후산 도로가 되려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할 것 두 가지 용도로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려면 요 너비라고 표현하거든요. 너비. 요 너비요. 그러니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을 가능하려면 너비는 요 4m 이상은 필요한 거예요. 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4m. 이게 최소 너비예요. 건축국에서 원칙적으로. 자, 그러면 일단 요렇게 자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너비는 몇 메다? 4m 이상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런 도로에 갑돌이 갖고 있는 대지가 일정 거리 이상 붙어 있어야 돼. 이거 접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접해. 자, 이거 몇 메다 이상 접해 있어야 될까요? 혹시 배우셨나요, 여러분들? 이거 접하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빨간색 칠한 거 붙어 있어야 된다. 도로에. 요게 2m 이상 접해 있어야 돼요. 이걸 접도무라 그래. 접도무. 뒤에서 다 해요. 그러면 갑돌이가 대지를 갖고 있는데 갑돌이가 갖고 있는 대지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서 너비를 몇 메다 이상 4m 이상 확보한 도로에 몇 메다 이상 접해 있죠? 2m 이상 접해 있으면 붙어 있으면 갑돌이는 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요건을 갖춘 도로를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데 하나 더 맨 끝에 줄에 요것도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예정도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예. 그럼 예정이 돼 있다. 그럼 현재 보행과 자동차 통행은 되지 않지만 앞으로 다닐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도로에 붙어 있대요. 예정도로에 접해 있대요. 자 그럼 과연 이 예정도로에 접해 있을 때 대지가 접해 있을 때 갑돌이는 허가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건축할 수 있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예정도로도 건축허상 도로에 포함이 됩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돼. 그 맨 끝에 줄에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써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지금? 그럼 예정도로도 무슨 법상 건축법상 도로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중요한 건 다 하셨어요. 자 오른쪽에 가면은 10번, 11번, 12번, 13번 거기 자 지금 4명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편하게 보세요. 거기 시험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건축주는 주인공이라고 옆에 써놓으시면 돼.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나 국계법 같은 경우는 시행자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여기는 시행자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대신 건축주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건축주 한번 보세요.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자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원,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를 두어 자 거기 체크하면 되죠.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 발주하거나 스스로 주체가 돼서 공사하는 자를 말하죠.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 대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본인이 여기다가 10층짜리 업무시설 하나 짓고 싶어요. 업무시설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갑돌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건축주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공사 발주하는 자, 내가 여기다 짓겠다라고 발주하거나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돌이가 10층짜리 업무시설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허가권자를 찾아가서 내가 여기다 10층짜리 업무시설 짓겠습니다라고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허가권자한테. 자, 요때 바카스사 들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문서가 들어가야 돼. 설계 도서. 근데 갑돌이는 도면을 작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들이 건축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자한테 의뢰해서 도면 좀 작성하세요 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주한테 의뢰를 받아서 그 도면을 작성하는 자 있죠? 그 자를 설계자라 그래요. 밑에 있어요. 밑에. 설계자 편하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도면 작성하는 자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설계 도면을 작성했어요. 설계자가. 그럼 설계자가 도면 작성하면 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여러분들? 자, 이 도면 설계자가 작성한 도면을 갖고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허가 신청했겠죠. 신청해서 허가 처분 받았어요. 그럼 이제 허가 처분 받은 대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갑돌이가 직접 가서 여기다 10층짜리 업무시설 짓기는 어렵잖아 우리가. 그래서 공사를 하는 자를 따로 선정을 하죠. 그 자를 뭐라고 하냐면 시공자라 그래요. 시공자. 그럼 시공자는 공사 직접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뭘 보고? 설계 도서를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를 시공자라고 부르시면 돼. 시공자. 근데 여러분들 이 시공자는 아까 말씀드린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 도면을 보고 자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자 건축주가 이 시공자가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지도 감독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굉장히 전문성이 심하시. 설계 도면 보고 공사 제대로 하고 있네. 여기 벽돌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어렵잖아. 그래서 요 시공자가 설계자가 작성한 도면 보고 도면대로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자 있죠. 그 자가 필요해요. 그 자가 감리자예요. 그 밑에 감리자 써 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돼. 감리자. 지도 감독하는 자. 공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그 자를 자 우리가 공사 감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거기는 지금 감리자가 먼저 나 있고 시공자가 나중에 있지만 의미는 별로 없어요.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드린 것뿐입니다. 됐습니다. 14번 15번 묶으세요. 자 지금 14번 15번이 이제 마지막 중에서 용어 중에서 그나마 많이 나오는 건데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14번은 무슨 건물이냐면 고층 건물이에요. 15번은 초고층 건물. 그럼 고층 건물보다 더 높다가 초고층 건물이란 뜻이죠. 그럼 고층 건물의 기준점은 30층입니다. 30층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자 건축물 중에 층수가 몇 층 이상이 되면 30층 이상부터는 무슨 건물로 불러요? 고층 건물로 부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개층이 건축법에서 3m로 봐요. 그럼 높이 있죠 오른쪽에. 그건 뭐 외울 필요 없잖아요. 3, 4, 12 하니까 되죠. 120m가 됩니다. 그래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다? 고층 건물이에요. 고층. 자, 우리는 고3처럼 열심히 공부를 합격을 하는 거야. 고3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 자, 이렇게 뭐 단순 암기니까요.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고층 건물보다 더 높은 거 있죠. 초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고층 이렇게 읽어. 초고층 이렇게 읽으세요. 어차피 시험장 가면 기억도 잘 안 나요. 이렇게 외워야 돼요. 초고층 그렇게 해서 이제 오자가 좀 보여야 돼요. 단순 암기죠, 뭐 그죠? 예, 50층 이상부터는 이 해당 건물이 초고층 건물이 됩니다. 근데 읽을 때 조금 더 루즈하게 해서 초 이렇게 하다 보면 오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외우시면 돼. 자, 50층 이상이니까 높이는 자동적으로 나오죠. 4를 곱하시면 되니까 높이는 몇 메다? 200m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자, 용어 정의 끝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자, 3번에 가시면 건축법 적용 범위라 그래서 자, 적용 대상물이라고 1번에 써 있습니다. 자, 원래 건축법 적용 대상물은 4개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첫 번째 건축물. 두 번째는 대지. 세 번째는 설비.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일정한 공작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공작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설비는 어차피 안 나오고 우리 시험에. 공작물이 가끔 나오는데 공작물도 나중에 외우실 거예요. 그럼 지금은 2개로 보시면 돼요. 자, 먼저 1번 내려가면 2개만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배운 대상 건물 중에 대표적인 게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대지, 또 하나는 건축물. 2가지인데 거기 1번에 보면 요 건축물 나와 있죠 지금. 네, 근데 건축물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나요 제가? 자, 우리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기 똑같은 그 앞에서 용어 정의한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려면 일단 어디에 정착하고 있어야 되죠? 토지 위에 있어야 돼요. 자, 토지 위에 정착하고 있는 공작물 중에서 구조물이 중요하죠. 기둥과 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써 있죠. 그대로 써 있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나 기둥이나 벽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 맞나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또 하나 공간적인 범위를 넓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지상에 있는 게 맞지만 지하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 또 고가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 건축물로 본다라고 대답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지하의 동그라미, 고가의 동그라미. 그래서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자, 그 뒤에 있는 뭐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는 안 해도 돼요. 그럼 바꾸는 거 아니니까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공간적인 범위를 건축법은 넓혀보는 거예요, 좁혀보는 거예요? 넓게 보는 거잖아요. 토지 위에 있는 것만 건물로 보는 게 아니라 지하나 고가 위에 있어도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무슨 법을 적용한다? 건축을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됐고. 자, 이번에 대지는 필지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세요. 필지. 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기는 여기 건축물에 대해서 포인트 잡으셔야 돼. 자, 한 장 넘기시면 자, 대지에 대해서 뭐 동그라미 1번, 2번 있는데 됐습니다. 패스하시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시 보시면 2번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그럼 거기 2번의 제목을 뭐라고 좀 써 있냐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지금? 요걸 외우셔야 돼요, 요거. 자, 그럼 거기서 지금 나와 있는 박스 안에 보면은 1, 2, 3, 4, 5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5가지 건축물은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에 해당이 되면 건축법 적용해요, 안 해요? 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스에 있는 5가지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출제위원이 내기가 딱 쉬운 게 5개예요. 오지선다. 이건 시도 때도 없이 내는 거야. 이게.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건물이 있냐면 자,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자, 거기 보면 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가 있고 가지용 문화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자, 다른 애 손대지 말고 문화재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문화재. 이 문화재가 지정이 돼 있건 가지용돼 있건 임시로 지정돼 있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동대문 남대문 있잖아요, 우리. 자, 그럼 동대문 남대문 어디 있어요? 동대문에 있고 남대문에 있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죠. 예. 여기 있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도로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도로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 한가운데 건물이 있을 수 있나 없나? 아,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도로가 뭐 하는 공간인지 배웠거든요. 건물 짓는 땅이 아니죠, 거기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건물 지어버리면요, 철거 명령 나오는 거예요, 거긴. 불법 건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재를 원래는 뭐 해야 돼? 도로 한가운데 있어요. 그럼 건축법 적용하면 철거해야 되지. 근데 문화재는 보존의 가치가 높죠.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존치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건물은 여기다 짓는 거예요. 여기다. 어디다가. 대지다 짓는 거예요. 이 대지가 건물 지을 땅이잖아. 건물 못 짓는 땅에다 건물 지으면 안 되지. 그럼 이 문화재라고 하는 건 보존의 가치가 높으니 그냥 존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규제를 하지 않으면 되겠죠. 따라서 이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당연히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1번 하셨으면 3번을 원래 하는 거예요. 3번. 왜냐하면 1번하고 3번이 원리가 똑같아요. 그 3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글자로 써놔요. 톨게이트. 톨게이트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보면은 도로 한가운데 막아놓고 돈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건물도 어디에 있어요? 도로 한가운데 있잖아요. 도로 한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럼 2개가 정리가 됩니다. 1번하고 3번이. 1번은 문화재, 그죠? 3번은 톨게이트라고 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2번. 자, 2번 여러분 내용이 좀 많은데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는 다음에 썰. 철도의 동그라미, 선로의 동그라미.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거예요. 철길 쉽게 말하면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거.
자, 그럼 이런 건축물이 지금 거기 보시면 1, 2, 3, 4라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해서 몇 개 있어요. 그 네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철도 선로에 있는 거예요. 철도 선로. 철도 선로.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뭐 순서대로 안 가더라도 여러분 서울역이나 용산역 가보셨잖아. 가보면 자, 거기서 이제 기차 기다리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우리가? 그걸 하나씩 찾아가시면 돼. 플랫폼. 거기 플랫폼 써 있어, 디귿번에. 예, 플랫폼. 자, 그럼 요거는 선로 부지에 있는 거 맞죠? 예, 요거는 철도법 적용되는 거예요. 특수한 건물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물과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또 하나, 자, 요즘 뭐 최근에 가보시면 이 역사 가보면은 하행선 쪽으로 가야 되는지 상행선 쪽으로 가야 되는지 막 헷갈릴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하행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상행선 쪽으로 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야 되잖아, 일리. 철길을 이렇게 뛰어가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자, 여기 보행시설 있습니까? 보행시설? 보행 통로 있잖아요, 이거. 근데 이 보행 통로가 자, 연결되는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꼭대기 위, 철길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고가라고 표현하죠. 또 하나,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서 걸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것도 선로 부지에 있는 거 맞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철도법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거기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게 니은번이에요, 니은번. 니은번 보시면서 무슨 얘기 이해되시면 되잖아. 이게. 자, 그다음에 운전보안시설. 자, 운전보안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이제 플랫폼에서 기다리다 보면 바로 옆에 이렇게 건물 내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고, 관심 있으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문 빼끔 열렸을 때 보면은 모니터가 쭉 있어. 몇 시에 차 나오고 몇 시에 차 들어간다. 조정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철도 관련 시설 맞지요? 이런 것도 특수한 건물입니다. 다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로 부지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따라서 이거는 싹 다 묶어서 무슨 법 적용된다? 철도법이다. 따라서 결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마지막으로 급수급탄 급의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결론은 지금 3개만 해요. 3개. 4번 5번까지 가지 말고 3개. 1번 2번 3번인데 공부를 하실 때는 1번하고 3번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네, 1번하고 3번 묶어서. 자, 1번 뭐 있고요? 문화재 있고, 3번은 그래 우리끼리 톨게이트 합시다. 그냥 톨게이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내용은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4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위나래를 가려주는 보행시설, 플랫폼 있죠? 예, 급수급탄 급의시설 전부 다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수한 건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대답하고 오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오른쪽 가세요. 275. 자, 275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그 내용이 연결되니까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목을 보세요. 3번에 건축법 적용 대상 뭐라고 써 있죠? 행위의 동그라미. 그렇죠, 행위.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건축법을 적용하느냐, 규제하느냐, 대표적으로 2개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1번에 가면 건축 밑줄, 2번에 가면 대수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용어 정의 중에서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행위가 5개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게 똑같이 써 있는 거 여러분들. 용어 정의할 때 우리가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온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럼 첫 번째 뭐가 있고요? 신축. 두 번째 증축. 세 번째 개축. 네 번째 재축. 마지막 이전. 그럼 이 5가지를 합치면 뭐가 돼요? 건축이 된다. 그럼 건축의 종류는 5가지가 있다. 자, 그럼 신축 한번 보세요. 자, 신축이라고 하는 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틀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축은 새로이 축조하는 거 맞죠? 건물이 있나요, 없나요? 건물이 없어요. 그럼 나대지라고 그러죠, 이거를. 건물이 없는 대지에 갑돌이가 5층짜리 건물을 올렸대요. 이렇게 새로 축조했대요. 그럼 이 행위는 건축 중에서 무슨 행위다? 신축.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니 몇 층짜리 건물 지었냐면 5층짜리 건물 지었죠. 자, 그 다음에 이 5층짜리 건물을 짓고 보니까 공간이 좀 부족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이 여기 한 7층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층을 늘리는 행위 할 수 있죠. 요게 증축이에요.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럼 여러분 증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증축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반드시 앞에 전제 조건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는 용어가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동그라미 4개 쳐놔야죠. 뭐를 늘립니까? 그러면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이라고 써 있죠. 그 늘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를 우리가 무슨 행위라고 한다? 증축. 이렇게 하시고, 자, 개축 재축을 묶으세요, 여러분들. 개축 재축 2개. 자, 개축 재축은 다시 축조하는 걸 말해요. 다시 짓는 거. 다시 짓는 거.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요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하고 나서 한 40년 지났대요. 완공된 지. 그럼 이 건물이 노후불량화가 되겠죠. 그럼 이 건물을 뭐예요? 수명 다 했으니까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요거를 일단 뭘 먼저 하고, 자, 우리가 철거라는 용어를 쓰는데 철거라고 하는 용어는 언제 쓰냐면 인위적으로 사람이 건물을 없애는 행위를 철거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철거를 합니다. 자, 하고 나서 다시 축조합니다. 근데 이 건물이 7층짜리 건물이었죠. 예를 들어서 철거하기 전에 그거를 8층으로 올리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7층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종전 범위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철거하고 나서 종전과 같은 범위 내, 종전 규모 이내로 지어야 돼요. 그럼 여기선 키워드가 2가지가 키워드인데 첫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쓰세요. 뭘 하고 나서? 철거예요. 철거. 그래서 자,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 동그라미. 인위적으로 없앴다는 얘기죠. 자,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자, 뒤에는 종전에 7층이었으면 7층 범위 이내로 지으라는 얘기죠. 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행위를 개축 이렇게 불러야 돼요. 개축 이렇게. 개축. 개축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자, 이 건물이 여러분들 없어진 원인이 인위적으로 없애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재해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갑돌이는 소유자는 손을 안 댔어. 근데 태풍으로서 싹 날아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멸실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이때는 멸실. 자연재해로 없어진 걸 멸실이라 그래요. 멸실. 자, 멸실. 자, 그럼 멸실이 됐대요, 이 건물이. 자, 그럼 7층짜리 건물이 태풍으로서 싹 날아간 거야. 그걸 다시 축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또한 종전 규모 범위 내로 지어야 돼요. 종전 이하로. 종전의 연면적이 됐건 층수가 됐건 높이가 됐건 종전 규모 범위 이내로 다시 축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런 행위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제가 합니다. 그럼 이런 행위를 재축 이렇게 불러요. 재축.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차피 시험장 가면은 구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철거하고 종전 규모 이하로 짓게 되면 무슨 행위죠? 개축이에요.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규모 이하로 짓게 되면 재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개축과 재축의 차이점 구별할 수 있죠? 어떤 차이죠? 철거냐 멸실이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동일한 건 그냥 놔둬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개축이 됐건 재축이 됐건 종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은 철거냐 멸실이냐, 요 차이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2가지. 자, 없어진 원인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전이 있어요. 밑에 내려가면. 자, 이전이라고 하는 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이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건물 하나 지었어요. 이 대지에다가. 자, 여기 왼쪽에다 건물 짓고 보니까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여기가 도로야, 도로. 자,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갑돌이가 이 건물을 건축하고 나서 번쩍 들어서 이렇게 옮겨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번쩍 들어서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이걸 2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전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을 번쩍 들어서 오른쪽으로 5m 옮긴다. 말이 돼요? 안 되지. 조립식 건물 같은 건 되죠? 그런 것만, 건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가면은 번쩍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그죠? 요거예요, 우리가 배운 요거. 요거 써먹으셔야 돼.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할 것, 그 표현입니다.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그게 번쩍 들어서 그런 뜻이에요. 설명드린 게. 그럼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5m 옮기는 거예요. 하나 더 키워드가 있습니다. 같은 대지예요. 다른 대지로 가면 안 돼요. 그럼 같은 대지에서 오른쪽으로 5m 위치를 옮겼다. 그럼 이런 행위를 우리가 2글자로 이전 그러시는 거야. 다시 뭐라 그래요? 이전. 그럼 어차피 시험장 가면 이전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2가지만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2가지 요건이 맞는지.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 같은 데에서 위치를 옮긴다. 그 행위가 건축 중에서 무슨 행위에 해당된다. 이 점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내려가서 대손까지 할게요. 자, 대손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보시면은 그 위에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밑에 보시면은 박스가 보이고 1번부터 8번까지 보이실 거예요. 다 하지 마시고 지금은 주요구조부 6개 가지고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1번부터 6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공부하는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 아까 주요구조부 중에서 1번이 내력벽 보이시나요 지금? 동그라미 치면서 확인해 보세요. 자, 2번에 기둥이 있습니다. 아, 이거 마찬가지 주요구조부 맞죠? 보도 있었죠? 지붕틀도 있었죠? 맞아요. 5번에 가면 바닥이 있을 거예요. 바닥 보이시죠? 5번의 중간 단계에 보면 방화벽 또는 방화벽을 위한 바닥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6번 주계단 보이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여러분 동그라미 치셨잖아요 지금. 그 6개가 뭐예요? 주요구조부예요. 주요구조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요구조부를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 그 앞에 주요구조부 찾으셨잖아 지금. 그럼 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 이거. 잘 보시면은 1번부터 6번까지 요 단어가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결론 내리면 큰 틀로 일단 먼저 정리하는 게 맞죠. 주요구조부를 뭐 하거나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병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행위를 대선이라고 한다. 그렇게 크게 잡아놓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구조부인 내력벽이 있습니다.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면 대선 맞나요? 맞아요. 근데 이 증설 해체보다 수선 변경이 좀 더 경미한 걸로 보죠. 증설이나 해체보다는 수선 변경 있는 자리에서 고치거나 그냥 조금 바꾸는 게 변경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수선 변경할 때는 무조건 대선으로 보지 않고 수선 변경하는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 대선으로 보냐면 30제곱미터 이상 벽면적이. 나중에 숫자 정 기억 안 나면 내력벽 세 글자야. 얼마? 30. 그러니까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 앞에? 그렇지, 여기. 아니. 수선 변경하는 규모가 여러분 증설해체 앞에는 숫자가 없죠? 아니, 증설해체는 워낙 중대한 거니까 얼마나든 상관없이 무조건 대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증설해체보다는 좀 경미하다고 보는 뭐하고 뭐는 수선 변경하는 규모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시험에 내력벽 벽면적을 20제곱미터만 수선했대요. 할 수 있죠? 그럼 규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선이 아니니까. 대선부터 규제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규제 대상을 배우는 거니까. 그럼 최소한 이 사람이 내력벽을 수선할 때는 벽면적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부터 수선할 때 그때 규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허가받으세요라는 얘기니까 거기는 오른쪽에는 수선 변경 앞에 있는 숫자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면 내력벽 벽면적을 30제곱미터 미만 수선한 행위는 30제곱미터 미만 수선한 행위는 대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나요? 이게 2년 전에 나온 거잖아요. 기본 유형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 3, 4 묶으세요. 2번, 3번, 4번은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기둥보, 지붕틀 보이시죠? 자, 붙일게요. 요 세 개도 전부 다 주요구조가 맞나요? 그러면 이 주요구조를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증설, 해체는 무조건 대선이죠. 왜냐하면 증설, 해체 자체는 중대한 행위니까. 자, 이에 비해서 증설, 해체보다 좀 경미한 행위로 보는 뭐하고 뭐는요? 수선 변경 앞에는 숫자가 나오죠. 몇 개 이상? 3개. 그거를 이제 원칙적으로 잡으시면 돼. 자, 그 수선 변경 앞에 나오는 게 3개 이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있는데 갑돌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기둥을 4개를 수선했대요. 대선입니까 아닙니까? 대선 맞잖아요. 몇 개 이상이니까? 3개 이상이니까 2개만 수선했대요. 할 수 있죠? 그럼 규제 안 하는 거예요. 대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몇 개 이상부터 3개 이상.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가볍게 보시고 자, 내려가서 5번 갑니다. 5번은 방화라고 하는 단어에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 방화 맨 앞에 줄에. 자, 거기 보시면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선입니다. 여러분 방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화재 유형을 예방하는 게 방화예요. 그럼 방화벽은 화재가 났을 때 자,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벽이니까 사람 인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 벽을 함부로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여기는 규모 상관없어요. 방화자 나오면 무조건 4개 건들면 안 된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앞에는 바꿀 거 없으니까.
방화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이거 작년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방화벽을 수선한다. 인명과 관련된 벽을 수선하는 거 맞죠? 대선 맞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자, 마지막 계단. 원래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는 계단이 몇 개 있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계단은. 무슨 계단? 주계단인데 거기 보면 주계단 말고 옆에 계단이 2개 더 있을 거예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어디 계단 통해서 대피해요?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 통해서 대피할 거 아니에요. 그 계단을 함부로 손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것도 인명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주계단뿐만 아니라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선으로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단은 하나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몇 개? 3개.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뒤에 4개 붙이시면 되잖아요. 그럼 주계단이 됐건 피난계단이 됐건 특별피난계단이 됐건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손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선하거나 병행하면 특히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은 인명과 관련돼 있으니 규제할 수밖에 없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제하는 대선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휴식하셨다가 다음 시간에는 277페이지 있어요. 2절로 넘어가서 건축물의 건축부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